여기는 사실은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알아두면 체크하고 가야 되는 이론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저 뒤까지는 쭉 이론 체크를 하도록 할게. 사람의 일생을 있었던 사실에 따라 서술하는 전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사실에 따라서 서술하는 전이라고 했는데, 원래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실을 허구적으로 재구성한다거나 각색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전달하면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다가 어떤 주관적인 감상이나 깨달음, 교훈 이런 것들이 담기는 거를 교술갈래라고 해요. 교술문화.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야. 사실을 객관적으로 담고 난 다음에 주관적인 감상이나 깨달음이나 교훈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사실이 빠질 수 없는 게 교술의 특징이야. 알겠지? 자, 선생님 글씨 못 쓴다고 충격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거 여기다가 글씨 잘 쓸 수 있는 사람 있는지 잘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한번 펜을 나중에 바꿔볼게. 자, 그러면 전이라는 거는 한문학의 한 갈래로서 오랫동안 사랑받다가 국문전기로 이어졌는데, 전 또는 전기는 교술문학의 본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요한 표현, 서사문학인 소설과는 오랫동안 공존하면서 관련이 있어도 서로 포괄하진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설과 구분이 쉬웠다라는 거야. 왜냐면 소설은 허구야, 얘들아. 허구. 사실이 아니고 허구. 허구적 요소가 이야기의 주제나 갈등에 아주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술과 서사는 완전히 달라. 교술과 서사는 완전히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거. 알겠지? 교술하고 서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여기서 어려운 표현 이런 거죠. 뒤늦게 나타난 소설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전유 확보하고자 했던 공신력을 이용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왜 이춘풍전, 그 다음에 뭐 홍길동전 이런 것들 다 전으로 끝나잖아. 고전소설 전으로 끝나는 거 진짜 많단 말이지. 근데 이 전으로 끝나는 것들이 진짜 이 교술문학으로서의 전이 아닌데 전을 붙였어. 왜? 실제로 있을 법한 일처럼 느껴지라고? 그러니까 공신력을 이용했다는 건 뭐냐면 전의 형식, 그러니까 전이라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전의 형식으로 소설을 썼다는 거지. 사람들이 익숙하잖아. 전에는 되게 오랫동안 전이 이어졌던 문학의 한 갈래니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거기에 기대서 이야기를 펼쳐 나갔다는 거지. 그게 땡이야. 자, 하지만 전이 소설로 변한 것 같은 인상을 주었지만 실제로 전이면서 소설인 작품도 있었고, 그렇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과 소설이 뒤섞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당연하지. 왜냐하면 전은 사실이어야 되고 소설은 허구니까. 근데 전이면서 소설인 작품은 뭐예요? 그럼 전이면서 소설인 작품이 유연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연전. 전인데 소설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조금 더 내려가서. 전인데 소설이야? 자, 유연전은 목적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임금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사연을 알고 그 전말을 기록하여 교훈으로 삼으라고 했단 말이야. 너무 교수갈래스러워. 사실을 기록하고 교훈으로 삼게 해라 이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사실이고 사실을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전으로 썼는데, 이 유연이라는 사람이 겪은 일들이 너무나 소설스러운 소재인 거야. 막 여기엔 지금 그 재산 다툼,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되게 분명하고 거기에 막 음모가 있어. 그러니까 유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인 거잖아. 음모와 누명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에 현실 속의 일이지만 너무나 이제 소설 같은 그런 일이다 보니까 이항복이 임금님의 명령을 듣고 소설 창작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상황을 다 그러니까 사건의 전말을 다 기록하다 보니까 소설하고 비슷해져 버린 거야. 너무나 이야기 소재 자체가 너무 소설스러워서. 자, 그 얘기다 여기서. 그래서 작가가 본의 아니게 짓게 된 소재 선행의 소설이다. 자, 소재 선행의 소설이다가 그 뜻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기록하려고 했는데 꼼꼼하게 기록하다 보니까 이 소재 자체가 너무 소설스러운 소재라서 소설이 돼버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전이면서 소설이라고.
이런 작품이 유연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인데 이 글이 되게 매끄럽지 않아서 읽으면서 뭔 소리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이런 전과 소설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작품이 임진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과 소설의 그 경계가 애매해지는 작품에는 임진록이 있다. 자, 유연전은 소재 자체가 너무 소설스럽다 보니까 다 쓰고 난 다음에 소설처럼 돼버렸어. 소설처럼 느껴. 근데 임진왜란이 터지자 소설 같은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얘들아. 그 실제 존재했던 인물들의 행동인데 너무 소설스러운 거지.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비일상성. 그러니까 그냥 기억해 둘까? 인문지문에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 전쟁을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 산물. 전쟁 자체가 정치적 산물이야.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충돌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비일상성. 일상적이지 않아. 비일상성.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 소외, 인간 파괴, 뭐 비인간성 상실, 뭐 이런 것들을 전쟁을 대신하는 말로 쓸 수 있겠지? 근데 이 전쟁을 겪으면서 너무나 비일상적인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게 됐다라는 거야. 그럼 유연전이 소재선행 소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임진록도 그걸 다 그냥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재 자체가 너무나 소설틱한데 그런데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유연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층민의 관심이 투영되고 영웅적 인물들이 외적과 싸우는 걸 그리면서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집권 측의 횡포에 시달린다는 내용 이거 왜냐면 하층민의 관심 이런 거에 많으니까 또 외적만이 그때 당시에 적이 아니라 내적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 어려움 등을 담으면서 임진왜란을 단순한 불운으로 인한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왜 사대부들은 맨날 나라의 국군이 불운해서 전쟁이 났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하고 왜 전쟁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분석을 안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임진록에서는 왜적을 일찍 물리치지 못했던 이유를 살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내부에 모순이 있다라는 걸 문제 삼았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설인데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현실 세계의 문제를 잘 드러내게도 됐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이제 임진록의 유연전보다 임진록 좀 와서는 이 전과 소설의 경계가 그러니까 유연전은 전이면서 소설 같은 거잖아. 소재로 인해서. 그런데 임진록은 보다 전에서 소설로 간 거야. 왜냐면 허구적 요소를 정말 많이 가미했거든.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임진왜란은 사실은 7년이나 임진왜란 정유재란 하면 일본 애들하고 7년이나 우리나라 땅에서 싸운 거잖아, 얘들아. 그 우리나라 엉망됐다고 일본 놈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놈들이 도망을 갔어도 완전히 이겼다라고 볼 수 없는 거야. 7년 동안 나라가 산산조각이 났으니까. 그래서 임진왜란이 그 당시 백성들이나 지배층들한테는 정말로 뼈아픈 전쟁이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씻어내고자 임진록을 묶어내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그리고 이 안에다가는 허구적 요소를 잔뜩 넣어서 실제로는 임진왜란에서 대승한 걸로 기록을 했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많은 부분이 재구성된 거지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보다는 완벽하게 소설로 넘어간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유연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어디예요? 그럼 유연전은 소재 선행 소설. 그러니까 소재가 너무 소설 같대. 그럼 여기를 잘 읽어야지. 뭐가 그렇게 소설 같은가? 라고 했을 때 형의 행방불명. 그 다음에 그 친인척들의 어떤 음모. 그 다음에 음모가 제대로 되지 않자 유연과 유유의 아내 백씨가 결탁해서 유유를 죽였다고 모함하고 유연이 해명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끝내 사형을 당했다라는 비극적 사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설스러웠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을 기록한 거였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되게 요약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건 요약적 전개 위주다. 요약적 전개. 왜냐면 사실을 기록한 거니까 원래 전말을 기록하려는 거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유유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 유유가 나타나서 유연의 억울함을 이제 풀게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부분인 거고 되게 이제 왜 그런 일들을 알지 못했는지도 나와 있지? 그런데 그냥 소설처럼 느껴지고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제 이 씨가 궁벽한 마을에 숨어 살면서도 매일 새벽마다 남편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빌었다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유연의 아내가 엄청나게 노력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 부분 말고는 딱히 이제 이런 게 이제 약간 좀 허구적이잖아, 얘들아. 꿈에 연이 와서 고하기를. 이것도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그랬을 수도 있어. 꿈에 나타났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런 건 되게 소설 같잖아, 꼭.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싫어하는 임진록. 이번에 주인공은 덕력이야. 덕령. 근데 임진록은 솔직히 등장인물이 너무 많고 사파식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파식 구성. 그러니까 임진왜란에서 공을 세웠던 장수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의병장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왜 승병도 많이 승려들도 되게 많이 참여를 했었잖아, 의병으로. 그러니까 승려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구전되고 떠돌던 걸 묶어가지고 이제 임진록으로 구성을 한 거야. 그래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정기적 요소가 진짜 많아. 정기적 요소가 진짜 많고 그 다음에 사파식 구성인데 전체 주제는 그럼 사파식 구성이라는 게 병렬식 구성인 거고 왜 옴니버스처럼 계속 이렇게 병렬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큰 틀의 주제 안에서. 큰 틀의 주제는 임진왜란 안에서 대승한 조선인 거고 그걸 통해서 민족의식이라던가 자주의식, 고취 그 다음에 전쟁에서의 어떤 그 7년 동안 그 일본 놈들한테 당하면서 막 힘들었던 거 그런 것들을 씻어내고자 하는 그런 위안, 위로, 대리만족 이런 것들이 큰 거지. 자, 근데 이제 덕령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이야기를 남겼는지 보면, 자, 덕령이 재주가 탁월한데, 지금 여기서는 특별히 얘기할 게 없죠. 그냥 여기 지금 전기적 요소, 돛을 부린 거, 돛을. 덕령 영웅이네, 영웅. 덕령 영웅. 알겠지? 그래서 막 주검이 매갑고 피일러 내가 되고, 자, 뭐, 그렇다 치고. 신이 듣자온 즉 강원도 평강의 김덕령이란 자가 일대 용맹지사로 난시를 당하 몸을 감추어 청정의 진에 들어가 내응이 되었다 하오니 급히 잡아다가 그 뜻을 무르사이다. 아니 덕령이 방금 전에 일본 놈들 혼내줬는데 급히 잡아다가래. 상이 들으시고 진노했대. 그럼 이게 뭔데? 라고 했을 때 청정의 진에 들어가 내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적군과 한패가 되었다라는 거야. 적군과 한패. 근데 이때 동령은 청정을 조화로서 물리치고 집에 돌아왔단 말이야. 근데 의금부도사가 잡으러 왔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아무리 어명이인들 어찌 잠깐 사이를 사정이 없으리요 하며 소나무를 무수히 작벌하니 도사가 실로나요? 아무 말도 못하고 이윽고 한 사람이 공중으로 내려와 동령의 손을 잡고 통곡하다 공중에 올라 죄주를 가시하고 땅에 내려와 앉으며 말. 뭐지? 덕령아 내가 너더러 이런 환을 보리라 아니 일렀더냐 누구를 원하리요 나는 이곳으로 조차 산중에 들어가 세상으로 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러니까 덕령한테 나가지 말라고 말렸던 사람인 거지. 자 근데 이제 덕령은 어명이니까 와야지. 자, 네 재주를 품고 난시를 당하여 몸을 감추면 무슨 연고이며 적진에 들어가 청정으로 3일을 상통하면 무슨 일이고 그러니까 적진에서 청정과 3일 동안 상통했다 이런 거지. 소신 5대 독자로 일찍 아비를 여의고 초토 중에 노모를 데리고 있었기로 난시를 당했습니다. 나라를 돕지 못하고 청정에게 왕래하옵기는 도적이 스스로 물러가게 함이로소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비를 여의고 노모와 함께 있는데 난시를 당했지만 출전하기가 힘든 처지였다. 그런데 이제 자기네 동네에 온 일본 군들을 스스로 물러가게 하려고 갔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런데 상이 열받았어. 왜냐면 스스로 물러가게 하려고 그랬다라지만 사실은 안 싸운 거잖아. 자, 근데 안 죽어. 무수히 치라. 소신이 형벌로는 죽지 않을 거다. 망고충신 김덕력이라고
이렇게 현판에 새겨 후세에 전하게 하면 승이 스스로 죽겠다. 근데 상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충신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죽이고 싶어서. 덕령의 말대로 시행하라. 그러니까 즉각 죽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에 있는 내부의 무수는 뭘까? 내부의 무수. 내부의 무수는 지금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덕령이 공을 세웠어. 하지만 덕령이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을 깎아내려. 이 공을 깎아내리고 무수한 오해, 모함, 질시, 질투 등으로 안에에서 꿍짝꿍짝 하면서 모함을 씌우고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덕령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이순신이라던가 정말 유명한 사람들도 이런 일을 계속 끊임없이 당했단 말이야. 임진왜란 때. 이거 선생 선조를 싫어해. 멍청하거든. 누가 충신인지를 몰라. 앞에서 싸우는데 막 너네 임진왜란 실제로 있었던 전쟁 얘기 보면 딱 계속 그러니까 작전을 그냥 믿고 맡기면 되는 거를 꼭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중간에 막 신하들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은 나가서 싸우고 있는 신하들도 아닌데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들끼리 거기서도 그러니까 전쟁을 하느라고. 그래서 죽인 사람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되게 잘 싸웠는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 이순신처럼. 자, 그런 내부의 모순이 여기 나타나 있다는 거야. 덕령이 실제로 한 일은, 그러니까 덕령은 실제로 일본 군사들과 싸웠는데, 그러니까 일본군이 아니라 외적과 싸웠는데, 외적을 물리쳤는데, 왕과 왕의 신하들은 오해를 하고 덕령을 죽이는 거잖아. 훌륭한 충신인데.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러니까 외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으로 인해, 내적으로 인해 임진왜란이 어려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알겠지? 여기 특별히 더 중요한 거 없으니까 그 다음 거로 넘어가서 자, 세태소설. 특정 시기의 인정과 풍속, 제도 따위를 주로 묘사한 소설을 세태소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특정 시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시대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때 세태소설의 주인공들은 특정 시기의 특정 사회적 양상 속에서 살아가고 이거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겠지.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체험하는 사람,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고에 갇혀있는, 뭐 그 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시류라고도 하고 사고라고도 하고 그 시대의 어떤 전반적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고 지배적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을 통해 당시 시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태도를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게 세태소설이다. 이런 점에서 세태소설은 어느 특정한 시기의 세태를 보여주고 인정,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패턴, 그 다음 풍속, 제도 따위를 드러내며 해당 사회의 그러니까 지배적인 생각이나 태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일부 학자들은 박태원의 천변풍경, 채만식의 탕류 같은 1930년대 소설 작품들은 물론 조선 후기의 고전소설들도 세태소설의 개념 안에 포함해서 다룬다. 근데 이때 고전소설을 세태소설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공간적 배경이 조선일 것, 현실이라는 이론적 세계관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술할 것, 중세적 이념보다는 경험적 인식을 중시할 것 등이다. 자, 그러니까 조선 후기 고전소설이 세태소설이 되기 위해서는 조선을 배경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중국 말고 현실이라는 이론적 세계관 안에서 벌어진 사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상계가 나오면 안 된다고. 천상계나 초월계가 나오는 건 세태소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이런 이론이 나왔잖아. 그러면 사실은 너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긴 한데 작년에 어떤 6월, 9월 수능의 어떤 그 품을 보면 하나는 EBS 연계, 하나는 낯선 작품 이렇게 중간에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세태소설을 다루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고전소설 속에서도 조선 후기의 고전소설도 세태소설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대잖아. 그러면 채봉감별곡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채봉감별곡 공간적 배경 조선이고 막 매관매직하는 현실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천상계나 지상계가 그러니까 천상계 초월계가 나오지 않아. 환상계가 나오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중세적 이념보단 경험적 인식. 채봉이가 되게 근대적인 그 행동들을 한단 말이야. 그 어떤 막 그 유교적 이념에 이렇게 매몰되기보다는 그런 것들에서 채봉감별곡이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박태원의 천변 풍경과 채봉감별곡이 함께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아이고 위 기준에 맞는 조선 후기 세태 소설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조선 후기에 변화된 사회상이 주로 나타난다. 여기는 이제 옥랑자정이 있는데 비슷해. 그러니까 채봉감별곡이 이게 더 나. 무능한 가장의 모습. 채봉이 아빠. 자, 그 다음에 신분제의 혼란으로 인한 상류 하류 계층 간의 대립이 강조되는 경우. 근데 사실은 채봉감별곡에서는 채봉이하고 이름 까먹었다. 채봉이의 정혼자가 오히려 한 계층이 내려간다고 했잖아. 그런 어떤 신분제의 혼란이 나타난다는 거지. 대립은 잘 모르겠고 경제 환경의 변화와 상권의 발달이 배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물질 중심주의가 기저에 깔려있는 경우들이 그렇다. 이춘풍전? 이춘풍전은 이런 거에 들어갈 수 있어. 이춘풍전 이것도 들어가. 무능한 가장. 이춘풍 되게 무능하단 말이야. 둘째, 과거와 달리 능동적이면서 주체적 성격이 강화된 인물이 등장해야 된다. 근데 과거와 달리 능동적이면서 주체적 성격이 강화된 인물 채봉감별곡의 채봉이, 이춘풍전의 이춘풍 안에, 그 다음 옥랑자 중에서 옥랑자, 지금 여기 뒤에 옥랑자 중에서는 철저하게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정적 인물이 등장하거나 채봉감별곡에서 그 대감, 또라이, 그 다음에 이춘풍전에서도 이춘풍전에선 기생? 그 이춘풍 이렇게 사기당한 이춘풍을 사기치는 기생. 그 다음에 여기 옥랑자전에서는 여기는 안 나타나죠 지금 여기서는. 그 다음 문제 상황에 대응해 주도적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성 주인공. 옥랑자, 채봉이 뭐 이춘풍전 안에 다 비슷하죠. 또 셋째, 현실의 인과관계에 따라 주요 사건이 전개된다. 맞아. 채봉감별곡의 주된 갈등이 현실에 있고 그 다음에 이춘풍전도 그렇고 여기 옥랑자전도 그래. 그러면 당대의 문제가 현실의 변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인식한 결과가 있으면 조선 후기의 작품도 세태소설로 인정을 해줄 건데 여기서 현실의 변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천상계의 개입 없이. 왜냐하면 옛날 작품들은 천상계가 막 개입을 하잖아. 그지? 천상계의 개입 없이 라는 게 되는 거야. 자, 좀처럼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싫어하는 박태원 건 좀 어려우니까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 채 벌써 오랫동안을 만나지 못한 어머니 생각, 아버지 생각, 김익구 언니 생각, 김익구 언니 이랬으니까 약간 일제강점기인 거 느껴지지? 금순이 생각에 드디어 영희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죽여 늦게 울었다. 자, 근데 영희가 등장하고 생각이 등장하고 그러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지. 전지적 작가 시점 잠깐만. 미안. 갑자기 뭐지? 조금 인사를 받느라 끊겨버렸어. 그러니까 딱 녹화할 수 있는 시간을 잡는 게 너무 어렵다니까. 잠깐만 다시 여기서 지금 어디까지 있어? 영희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죽여 흐느껴 울었다. 생각에. 그러면 이제 나가 없어. 나가 없고 그러니까 영희는 나가 아니잖아. 그리고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면 되지? 근데 세태 소설 중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 되게 많아. 왜냐면 세태를 반영하면서 그 이제 이야기를 끌어나갈 때 전지적 작가 시점이 좀 더 유리하거든. 근데 1인칭 시점인 경우도 있긴 있어. 없진 않아. 자, 그 다음에 심사가 고약한 친모는 이렇게 이거 직접 제시인데 친모가 심사가 고약하다고 직접 제시했네. 그치? 이것도 약간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제 가슴 속에만 간수해두지 않고 소문은 너무 쉽사리 나서 영희의 조반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왜 젊은 년이 밤낮 훌쩍훌쩍 우니 그 방정마저 못 쓴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왔네. 그래서 지금 이게 영희의 시집살이야. 영희가 시집살이를 겪고 있어. 오랫동안 엄마도 못 보고 아빠도 못 보고 막 식구들 못 봐가지고 외로워서 막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하냐 이런 거 이간질 하는 인물도 있는 거고 이 집안 안에. 그 다음에 다시 울음이 나오려는 것을 이를 악물고 참았던 그날 밤 남편은 떨떠름한 얼굴로 들어와서 김익구가 청요리집에서 만나자고 하더라.
볼멘 소리를 하고 그대로 돌아서서 작은 사랑으로 나가며 누가 가둬뒀단 말인가? 반은 혼잣말로 그런 말을 하였다. 밤새도록 시 아제비 생일 차리느라 바쁘면서도 그는 그 말이 어떻게 한 말일까? 왜 그런 말을 나한테 끝에 붙였을까? 알아낼 도리가 없었다. 김익고 언니가 어디서 남편을 보고 자기와 만나자고 그런 말을 하였던 것인지 그때 혹 웃음의 소리로라도 그 밤낮 영희를 가둬두지만 말고 더러 밖에도 좀 내놓으시오. 그러한 말이라도 한 것이 비위에 틀려 그랬던 것인지도 모른다. 자, 모른다. 그러면 이거 봐봐. 지금 여기 이렇게 이 소설은 세태소설인 건 맞고 세태소설 이론이고 이게 있는 거잖아. 세태소설인 건 맞는데 이만큼이 오는 동안 요약적 제시, 직접 제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장면 제시라고 해도 되지. 그지? 그 다음 이 부분도 장면 제시라고 해도 되지. 근데 장면 제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진짜 쬐끔이고 이 부분은 장면 제시가 아니고 이건 여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는 상상. 영희의 상상이란 말이야. 혹시 김익고 언니랑 남편이 어디 밖에서 만났는데 김익고 언니가 영희를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때 혹 웃으면서 아유 그렇게 영희를 가둬만두면 어떡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남편이 좀 언짢았던 거고 그래서 화가 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생각.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요약적 전개 위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대체 김익고 언니는 왜 갑자기 나를 만나자는 것일까? 시집 오기 전에 나더러 마구 밖에 나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거듭 타일러 준 것이 바로 그였는데 자 시집 오기 전에 나더러 마구 밖에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이잖아 100년 전 그러니까 시집에서 이제 약간 한번 뭐 죽어도 시댁 귀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때란 본건적 가치관이 존재하던 때란 말이야 아 그러면 막 엄마나 아버지 몸에 무슨 일이 생겼나 자 근데 영희가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자 막 꼭 언니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고 모든 서름을 터놓고 싶다. 시집살이의 서름을.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주는 이들이 현재 자기가 행복되다고 생각하고 있든 불행되다 생각하고 있든 자기는 결국 그 이들에게 이 고생을 이 슬픔을 알려서는 안 된다. 주체적이야. 그치? 주체적. 나의 일은 역시 나 혼자 처리할 것이오. 주체적이야. 세태소설에는 이런 주인공이 필요하다며. 주체적. 모든 박해와 싸워가리라. 박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부정적 현실인지. 여자가 영희와 같은 경우에 있는 여자가 자기 한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한 주의에 대하여 시집 모든 것을 참자. 죽어도 이 집 귀신이다. 자, 모든 것을 참자. 죽어도 이 집 귀신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담겨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거지. 봉건적 가치관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아직 봉건적 가치관이 남아있는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봉건적 가치관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이 시집살이를 하면서 이제 겪는 시련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박태원의 천변 풍경이 나온다면 다른 장면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옥랑자전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야. 옥랑자전은 사실은 이 옥랑자전은 지금 이 부분만 보고는 절대 이해가 쉽게 되지 않고 그다음에 막 갑자기 막 옥졸 아프고 막 이런 것까지 껴있어가지고 옥리 여기 A 부분 하나 중요한 거야. 자, 옥랑은 본래 김좌수의 딸 옥랑인데 이춘발 아들 시업과 이시업과 혼인을 맺었다. 원래 다른 장면 유명한 장면 많은데 하필 여기만 있어. 금월 15일이 혼례일이라 친사를 맺고자 길을 차려 오다가 중로에서 불행히도 어망흥리로 뜻밖의 변을 당하 죽게 되었다. 죄첩은 듣자오니 남자는 여자의 소천, 작은 하늘이다 라고 하옵기로 여자의 도리는 타인에게 한 번 허락하면 목숨이 다하도록 고치지 아니하는 법이니 가군이 그러니까 가부장이 내 남자가 실제로 죄를 지어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의리는 또 따라 죽사옴이 마땅하거늘 하물며 성문실화로 감히 남복으로 갈아입고 옥리를 속여 대신 갇히고 가군을 내어보냈다. 자, 그러니까 중간에 너네가 이제 어마홍리가 뭘까, 성문실화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도 사실은 저거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마홍리는 이제 불행하게도 시업이 뭔가 오해가 생겨서 그 옥에 갇히게 된 거, 옥에 갇힘. 사실은 이제 시비가 붙는데 그 되게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의 하인이 실수로 죽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 빡쳐가지고 가둔단 말이지. 자, 근데 그게 이제 어마홍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됐을 때는 불행하게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된 상황. 자, 그 다음에 성문실화는 이제 옥랑의 입장에서 자신의 남편 될 사람이 불행하게도 감옥에 갇혀 죽게 될 상황이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도 따라 죽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다 위기인 거지. 그래서 내가 남복으로 갈아입고 옥리를 속여 대신 갇히고 가군을 내어보냈다. 국법에는 죽을 죄를 지었으나 첩의 의리로는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법으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짓을 했으니까 자기가 죽을 죄를 지은 게 맞는데 사실은 부부유별, 그러니까 부부간의 의리로 보자면 자기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거다라고. 그래서 여한이 없다. 형벌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듯 낭자의 언사가 매우 씩씩하니까 부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헤아리되 이 지방은 왕하가 멀어서, 여기가 지방이어서 그러니까 유교적 가치관이 좀 이렇게 막 탄탄하지 못한 지방인데 삼강오륜을 제대로 아는 자가 여기 있다니 비록 옛날에 열려라 할지라도 이에서 더할 수는 없다. 그래서 되게 좋게 생각되는 거지. 아름답고 희한하다 해가지고 이제 위에다 물어보는 거야. 이럴 때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다 감동을 받는 거지. 감동. 그래서 시업하고 옥랑자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로 이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세태소설이지? 라고 하면은 일단은 시업이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는 게 엄청난 지방의 세도가의 그 하인이 죽게 되면서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좀 부패한 뭐 권력이라던가 부조리한 사회라던가 이런 것들도 엿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옥랑이 되게 주체적이잖아. 그러니까 남자를 하늘로 생각하면은 되게 봉건적 가치관인데 남자를 하늘로 생각하니까 국법을 어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막 판단을 해. 여기서 시업이 그거를 이게 뭐지? 막 정말 너가 나 대신 벌을 받겠다고? 고마워. 이런 게 아니고 시업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못한다 막 이러는데 옥랑이 막 엄청나게 설득해가지고 시업과 옷을 갈아입고 시업을 내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옥랑자는 상당히 주체적인 선택을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인이라는 측면에서 그 세태소설의 인물로서 손색이 없다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선 후기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채봉이랑 비슷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선택대로 이제 의지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거. 알겠지? 여기까지.